네, 이번 시간에는 제 책 91쪽 제11쪽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티를 행정학에서 상당히 자주 다루는 편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다룬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실 행정학이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겠죠. 포스트 모더니티를 다른 학문에서는 더 많이 다뤘었는데요. 한번 이해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을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신다. 그럼 제가 정말 설명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한글로 번역하면 모더니티가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현대지만 이게 주로 근대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탈근대 또는 탈현대라고 얘기하죠. 탈근대 또는 탈현대 이론입니다. 자, 근대에는 어떤 시절이냐 또는 우리가 이 모더니티, 이 근대가 형성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절을 현대 또는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절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학 책을 열고 포스트 모더니티 이런 공부하는 자체가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이성적으로 우리는 뭔가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죠. 그 이전에 우리가 중세는 신의 사회였다면, 중세가 신의 사회였다면, 지금 이 근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회예요. 신에게 의존하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계몽을 뭘 계몽한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계몽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성을 계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학, 이 현대 행정학 또 모더니티는 뭐죠? 인간의 합리적 인간형을 전제로 공부합니다. 이 합리적 인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이 인간 이성의 이면, 뒷면에 존재하는 인간에서 숨어 있는 뭐죠? 감성.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성만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합리적 판단을 했을 때는 나 지금 공부를 2시간 해야 됩니다. 2시간 해야 돼. 이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합리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부모님하고 했어요. 또 부모님하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나 오늘 정말 우울해. 우울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아니야, 난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나의 미래를 할 때는 공부를 누적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이 맞느냐? 아니, 감성적으로 그래. 오늘 이걸 포기하고 너랑 그래 술 한잔 하자. 이게 감성이 맞느냐는 판단은 과연 뭐로 할 것이냐? 이런. 자, 어쨌든 인간이 모두가 다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모두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의 숨어 있는 감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학 영역을 한번 끌어와 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척에는 주로 이성이 강조했던 시절은 뭐죠? 경험주의, 실증주의라면 포스트 모더니티 시절에 이와 다른 것을 강조해 보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은 뭐죠? 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어떤 제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이 9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고 맥락 의존적이고 상대적이다. 항상 맞는 게 없다는 거죠. 너가
이성적으로 너 이성이 강조한 너는 이게 꼭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맥락의존적이고 상대적이다. 항상 맞는 거냐 이거죠. 여기 같은 게 맞았던 게 저희가 하면 다르게 했을 수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이게 사실 진리 기준은 맥락의존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말이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을 우리 행정에서 가장 단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이론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 인식론은 실증주의와 구조주의 반대합니다. 실증주의는 뭡니까? 우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행태주의에서 실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실을 실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지금 감정 상태를 어떻게 실제로 증명합니까? 할 수 없는 게 엄청 많아요. 그 실증주의에 반대하고요. 구조주의에도 반대합니다. 구조주의는요. 구조가 그 구성원들의 심령과 행태를 지배한다는 거죠. 구조가. 그 사이의 구조가 구성원들의 신념과 행태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구조가 그 구성원들의 뭐죠? 이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계몽주의적인 걸로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배웠던 이성적으로 배웠던 구조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배웠던 게 구성원들의 신념과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구성원 행위에 미친 게 아니라 구성원들 자체 A랑 B, C, D가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에게 맞는 제도나 우리의 환경을 찾아가는 거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담론으로 해놔. 우리끼리 우리 행정학교 학생들끼리 뭐 어떤 담론의 결과가 나오면 교수님 받아줄게 이럴듯이 그런 대화와 이런 걸 소통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제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런 담론을 되게 강조합니다. 이런 주어진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걸 되게 반발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특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획일성이 반대하겠죠. 획일성이 반대합니다. 뭐 획일적이냐? 우리가 생각해서 내고 또 진리 기준은 맥락 의존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자 돼지라는 거 있다. 이게 돼지자가 있다. 돼지. 이게요. 늑대한테는 먹잇감이죠. 우리한테는 뭐 삼겹살, 목살 이런 감을 생각하면 회계도들에게는 더러운 동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란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무슨 보조금이다. 예. 그래 이게 보조금 준다. 그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보조금 돈이 어디서 나왔으며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보조금이 이 받는 사람의 어떤 그 이후에 다른 일을 보다 정부 의존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뭐 이런 또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걸 열어두자. 예, 이게 상상이에요. 두 번째, 해체입니다. 해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틀을 깨부시자는 거예요. 해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실제로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또 저거 외제야. 저거 물 건너갔어. 그러면 뭐죠? 비싸고 좋은 거라 생각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일단 전자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동양, 서양, 그죠? 동양은 좀 그렇고 서양은 더 동양보다 더 발달됐다. 이런 머릿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우죠. 또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해체되는 게 뭐죠? 또 사람을 여러만 구분하잖아요. 사람을 남자, 여자라면 구분하면서 난 여자이지만 난 남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이면 여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이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애매한 구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거. 해체. 그럼 해체해라. 예. 그 다음에 영역 해체라는 게 있어요. 영역 해체란 학문적 영역, 다시 말해서 행정학, 우리는 행정학은 심리학과 다르다고 보지만 저는 심리학자 행정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비만, 이게 도시계획에 비만이 들어와야 된다. 도시계획 학과에. 제가 여기서 파기받는 게 도시계획.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특히 도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더 비만해질 수 있는 걸 잘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영역 해체라는 거죠. 자신의 영역에 여러 가지 영역을 해체해야 된다. 네 번째가 타자성인데요.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타자성은 주체성에 대한 반대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되겠죠. 주체성은 나다 봐요. 나 아닌 다른 개의 타자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주체라는 건 뭐죠? 뭐 어떤 약간의 나라는 것은 주체라는 좀 우월적인 존재예요. 여기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타자는 그게 좀 소외된 존재들을 타자성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자성이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공무원 여기 있다고 보죠. 그렇잖아요. 공무원 여기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일로 가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이쪽에 타자로 가라는 얘기예요. 공무원 니네가 저쪽에 소외된 한 계층으로 타자로 가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행정, 안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거죠. 이게 반행정이다. 그러면 행정을 다 깨부시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런 생각. 그만큼 역전의 발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버리고 이 공무원이 이쪽에 와서 타자가 되고, 정말 주체가 누가 되는, 주체가 국민이 되고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니까 공무원들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타자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행정학 또는 행정의 적용을 봅시다. 첫째는 행정윤리에 적용해 본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을 연구하신 분들이요, 행정윤리와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행정윤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이게 정의다, 평등이다, 과연 얘기했던 게 이게 맞느냐? 이게 정의, 평등 또 맥락 의존적인 거 아니냐? 여기에 좀 주관적으로 평가할 필요 있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80대 노부부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이 노부부에게 아들이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그 아들이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발견돼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멈춰대요.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은 부도가 났고 부모님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내가 동사무소 직원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난 절대 주면 안 되죠. 이거 위법입니다. 그죠? 내가 징계받아요. 근데 그럼 이 두 분이 밥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 내가 돈을 지원해줬어요. 위법이지만 내가 돈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지금 행정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그냥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으로 빠지면 과연 그래야 되느냐? 법 규범보다 이게 그 제 책의 C에 있습니다. 법규범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 행위의 맥락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게 여러분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이분을 어디 다른 사회단체나 연결시켜주면 되지. 여러분들 이 돈을 준다 그러면 나 징계받고 더 이상 승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포스트 모더니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감사원의 적극행정위원인데요. 이 적극행정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주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이론. 조직은 굉장히 공식적인 거죠, 여러분. 조직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하고, 리더와
팔로우가 있죠. 팔로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거기서도 어떤 우리가 배제되었던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직론에서도 한번 사용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의 행태. 공무원 행태도 이때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감정이입, 이 공감 이런 것들 좀 해보자.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공무원인데 민원인이 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무슨 법률 제 몇 조에서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무원의 행태라면 이 민원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만 아유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게 뭐죠? 공감을 하는 거야. 공감하고 근데 어떡하죠? 이 법률에 이래가 저도 해줄 수 어렵는데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이제 뭐 또 맞은 게 아니냐. 제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용성과 한계입니다. 제가 글씨 쓸 때마다 글씨를 잘 못 써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방금 주장했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을 강조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 딱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딱 일단 얼굴 보면 저분이 공무원인 거 알아요. 딱 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법규를 원하나 생각한 게 딱 그 틀에 잡혀 있어요. 딱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감성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건 의의는 있다. 근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나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던 상상, 해체, 뭐 타자성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언어적 유희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진짜로 잘 적응할 수 있냐.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에 대한 비판. 우리 대부분 이 책도 다 이성입니다. 제 책을 낸다는 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은 지나치게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좌절과 무기력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티 이런 제시한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우리 쭉 봤던 제가 방금 얘기했던 행태에도 적용시켜보자. 조직 이론에 적용시켜보자. 윤리에 적용시켜보자.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이론이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든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형성에도 얘기했듯이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학적인 의미와 가치는 있다. 여기까지 오늘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